안녕하세요. 김강민 교수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예상 문제들은 다 풀어왔고, 그리고 과제로 내줬었던, 어, 다 풀어보셨나요, 혹시? 자신이 예상 문제를 출제를 하고, 그걸 풀고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이 과정을 이제 과제로 내드렸는데, 아마 가장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문제를 예측한다는 거는 그만큼 자신이 이 문제를 얼마나 알고 있고, 모르면 그거에 대한 어떤 핵심이나 구조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구조가 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컨벤션 마케팅과 스폰서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이 스폰서하고 그런 어떤 주최 측이나 아니면 PCO, 중간에 기획자, 아니면 CVB들의 어떤 구조적 관계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습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했었던 과정 같고요. 그리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혹시라도 오답이 있으면 그거를 정리하면서 좀 더 여러분들이 문제에 대한 핵심을 깊이 파악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문제, 응용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걸 언제든지 응용해서 풀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어떤 지식을 갖추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과제를 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안 내신 분들은 더라도 꼭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면, 531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31쪽에 보면, 2019년도 제1회 기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실 총 120문제 중에 컨벤션 산업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40문제예요. 40문제인데, 이 40문제에 그 예상 문제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빠르게 이제 나왔던 어차피 내용들이니 좀 빠르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들은 제가 중간에 또 자세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531쪽 컨벤션 산업론. 자, 1번 문제입니다. 바로 나왔네요. 다음 중 컨벤션 마케팅 및 홍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여러분 이거 알죠? 나왔던 문제입니다. 스폰서를 유치하는 것은 컨벤션 마케팅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그 전력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니죠. 항상 스폰서를 유치하는 것은 여러분들 컨벤션 마케팅과는 동일하게 가야 됩니다. 동일하게 가야 되고 그 전략을 함께 수립해줘야지 광고 효과도 극대화되고 또 그 스폰서도 많이 노출이 됨으로써 그 광고를 스폰서십을 해줬던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폰서를 유치하는 것은 컨벤션 마케팅과는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가장 거리가 먼 것으로 1번 바로 나왔죠. 2번 스머프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는 그쵸 스머프는 있죠. 다음 234번은 이 스머프 해당에 되어 있지만 사실 소호 그룹은 아닙니다, 여러분. 소호 그룹이 아니라 그 소문자의 S의 소호 그룹은 소셜 그룹입니다. 뭐 밀리터리 그룹이 있고 뭐 종교 단체가 있고 뭐 이런 단체 중에 속하지 않는 것은 바로 소호 그룹입니다. 그게 소셜 그룹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 자, 3번 이벤트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자, 답은 바로 4번입니다. 이벤트 공급자의 니즈가 아니에요. 이건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현대사에서는 뭐 1950년대만 해도 대량 생산 체제에서 물건 종류가 많지 않을 때는 그냥 물건을 만들어서 찍기만 하면 다 팔리는 거였지만 그때는 공급자 니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공급자에 맞춰서 어떤 물건을 내도 다 팔리는 시대였죠. 왜냐하면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물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현대 지금 뭐 4차 산업이 도래한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시기에는 이제는 수요자라고 하죠. 공급자는 제공하는 사람이고 수요자는 그걸 원하거나 받는 사람인데 이벤트 수요자의 니즈가 있지 않으면 이제 물건을 판매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디자인 전략도 쓰고 마케팅 전략도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 공급자 니즈가 아니라 수요자 니즈가 돼야겠죠. 그래서 답은 4번. 자, 4번. 국제회의 육성에 관한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개최하는 회의의 기준은, 여러분들 이거 너무 많이 했습니다. 회의 참가자 중에 외국이 150명, 그리고 회의 기간 이틀 이상. 이거 너무 많이 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5번. 연회 초청장에 기재된 블랙타이에 해당하는 복장은, 여러분들 블랙타이만 딱 들어봐도 뭔가 되게 보수적인 게 느껴지죠? 그래서 뭐 고유 의상, 캐주얼, 평상복 다 아닙니다, 여러분. 답은 3번입니다. 자, 6번. 해당 국가 또는 도시로의 유치가 확정하기 위해서는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진다. 다음 중 유치 활동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아닌 것은, 그렇죠. 답은 뭐죠? 2번. 이것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조직위원회 구성 및 예산 계획 수립. 그쵸. 유치 단계에서는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거나 예산 계획이 수립되는 게 아니고, 유치 확정이 되었을 때 이제 개최지가 확정되고, 개최 확정이 되었을 때, 유치 확정이 아니라 개최 확정이 되었을 때, 조직위원회가 구성되고, 뭐 예산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 활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치 활동은 이 회의를 가져오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위원회 구성은 아닙니다. 답은 2번. 7번. 컨벤션 마케팅 수립이 필요한 이유가 아닌 것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 3, 4번 답은 뭐 아닌 거는 당연히 계획 수립입니다. 답이 아닌 건 알고 있고, 2번. 컨벤션 평가 보고서 작성. 이 문제의 핵심은 사전인가 사후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컨벤션 평가 보고서 작성. 이건 사후에 하는 거죠. 평가 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한 다음에 보고서 시험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처럼 이것도 컨벤션이 개최되고 끝에 평가 보고서 작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 8번. 컨벤션 뷰로의 역할이 아닌 것은, 컨벤션 뷰로는 짧게 말하면 뭐 산업 전반에 걸친 마이스 산업 전반에 걸친 산업을 뭐 융성시키는 역할도 하고, 또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어떤 뭐 인력 양성 부분을 정부와 같이 연계해서 하기도 하고, 또 국제회의 자체를 컨벤션 자체를 한국에 유치하거나 그 지역에 유치하는 그런 통상적인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PCO는 그 이 유치된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하게 하고, 또 뭐 어쨌든 그런 대행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컨벤션 뷰로의 역할과 PCO의 역할이 얼마나 구분되어 있는가를 여러분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라서 답은 일단 3번입니다. 회의 기획부터 사업평가 등 모든 과정을 통제한답니다. 기획부터 사업평가, 이런 실행입니다. 실행. 그래서 PCO를 컨벤션 기획사를 실행사 또는 대행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PCO. 그래서 뭐 국제회의 실행사 아니면 국제회의 대행사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과정을 통제하는 것은 3번 컨벤션 뷰로의 역할이 아닙니다. 이건 PCO의 역할이겠죠. 다음은 9번. 부스 배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4번입니다. 바로 반도형 부스는 다른 참가업체 바로 옆에 나란히 직선으로 위치해 있다. 페니슐러 스페이스라고 해서 이 부분은 바로 4번입니다. 답은. 이거 너무 쉬운 문제죠. 그때 여러분들 부스 배치 유형에 대해서 연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10번. 일반적으로 개최지 선정 시 선택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쵸? 개최지 선정 시 선택 요인과 선택 요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반대로 말하면, 주체자 중심으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체자, 주관자 중심으로
개최지 선정 시 선택 요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면 그 사람들 마음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여기서 답은 바로 나와 있습니다. PCO의 성향대로 개최지 선정이 되진 않습니다. 개최지 선정이 되고 나서 PCO 선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PCO의 성향이랑 전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답은 3번. 11번. 컨벤션 개최 기간 중에 홍보활동으로 틀린 것은 홍보활동 뭐 많이 합니다. 언론에 내기도 하고 광고로 내기도 하고 여러분들 이제 유심히 보시면 버스 타고 지나다니면 깃발 같은 게 보일 거예요. 어떤 행사의 깃발 같은 게 뭐 KSME도 있을 거고 뭐 WTO, CO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거리에 깃발 같은 게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거리 배너라고도 하고 또 깃발 배너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행사를 할 때 각 도시에 걸려 있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어디에 있냐면 공항, 여러분들 혹시 국내 공항, 국제 공항, 혹시 부산이면 김해 국제공항 가보셨나요? 인천에는 항상 걸려 있고 김해 국제공항에 대규모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 깃발에 웰컴 투 뭐 저쩌고 하는 이런 양쪽의 깃발들이 도로에 달려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 또 홍보를 하고 또 정기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언제 개최가 되고 이런 안건이 있다라는 또 얘기를 하게 되고 또 보도자료를 그런 기자회견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지속적으로 배부를 하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의 결과를 관계기관에 배포하진 않아요. 뭐 비공개인 것도 되게 많고 회의 이 결과는 사실 열렸다는 게 중요한 거고 이런 의제로 얘기를 했다. 하지만 결론이 난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관계기관에 배포를 하진 않아요. 관계기관에 배포를 하지 않습니다. 자, 12번. 컨벤션 마케팅 믹스 요소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컨벤션 마케팅 믹스 뭘까요? 그냥 컨벤션을 떠나서 마케팅 믹스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몇 번 설명을 마케팅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4P 플러스 3P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프로덕트, 그 다음에 프로덕트 뭐죠? 제품이죠. 프라이스, 당연히 가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플레이스, 그쵸? 이제 경로가 어떤 경로가 있어야 되고 바로 프로모션까지 있어야 됩니다. 프로모션은 뭐냐면 어떤 촉진할 수 있는 거 이걸 어떻게 촉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4P의 문제고 4P 방금 4개의 P를 했죠. 거기 플러스 3P 그래서 이 3P가 합쳐서 그 마케팅 믹스라고 합니다. 그 마케팅 믹스의 밑에 지문을 보시면 people 사람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세스 과정 그 다음에 physical evidence라고 해서 이 물리적 근거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답은 3번인데 포지셔닝은 여러분들 브랜딩 할 때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브랜드가 자리 잡아 있는 거. 자리 잡아 있는 게 포지셔닝입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스타벅스가 여러분들 가슴에 커피의 어떤 많은 자리 중에 나는 스타벅스는 한 이 정도 있어. 아니면 나는 메가 커피는 이 정도 있어. 아니면 블루버틀은 여기 있어. 이런 포지션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포지셔닝을 뜻합니다. 그래서 답은 마케팅 믹스로 포함되지 않은 답은 3번. 그리고 이런 마케팅 믹스가 뭐 있는지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프로덕트, 플레이스, 프라이스, 뭐 프로모션, 플러스 뭐 피지컬 에비던스, 또 프로세스, 피플. 이게 7P입니다, 여러분.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평생 여러분들 마케팅 관련한 일을 하게 되면 국제 컨벤션 쪽이나 꼭 필요한 그런 상식입니다. 13번 컨벤션 마케터로서의 역할이 아닌 것은 여기는 PCO의 역할이라고 했는데 컨벤션 마케터로서의 PCO의 일을 말합니다. 자, 답은 바로 4번입니다. 컨벤션 참석자의 초청 결정 및 시설 예산 확보. 이거는 누가 하는 거죠? 주최자가 직접 합니다. PCO가 컨벤션 참석자의 초청 결정을 하진 않아요. 이거 컨벤션 참석자의 초청 결정은 주최 측에서 합니다. 그리고 시설 예산 확보도 주최 측에서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14번.
연회 고객들이 헤드 테이블에 앉아야 할 상황일 때 갑작스런 인원 증가로 테이블의 폭을 2배로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좌석 배치 형태는, 그쵸? 갑자기 헤드 테이블이 많아지면서 헤드가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헤드 테이블이 뭐냐면 VIP들의 자리예요. 근데 VIP들이 처음에는 이 정도 참석한다고 했다가 알고 보니 이 사람도 VIP고 저 사람도 VIP야, 급을 보면. 그럼 갑자기 늘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곳에서 딱 정해진 뭐 어떤 디귿자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되겠죠, 여러분? 이 디귿자 형태로 만들게 됐을 때는 헤드 테이블이 이쪽인데 위쪽을 늘릴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야 하냐면 T자로 만듭니다, 여러분. T자로 이렇게 만들죠. 그렇죠? 아니면 T자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T가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되는 형태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마치 T처럼 생겼죠? 근데 T가 이 정도 있다가 VIP가 늘어나면 이 위를 옆으로 쫙 이렇게 하게 돼요. 자칫 잘못하면 VIP가 너무 많아져서 이런 상태가 너무 길게 되고 실제로 관중석은 뒤에 있는 쪽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되게 이상한 구조로 보게 돼서 약간 보기는 흉하지만 어쩔 수 없이 헤드 테이블에 앉고 싶은 이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VIP를 대접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여기서는 T형 배열이 가장 큰 장점으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15번. 컨벤션 서비스 제공자가 택할 수 있는 세 가지 경쟁 전략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쵸? 답은 1번입니다. 일단은 가격 경쟁 전략 부분, 이게 원가 효율성 전략이거든요. 3번부터 보면 원가 효율성 전략은 박리담회입니다. 박리담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청자가 정말 많아지면 가격은 내려간다는 말이죠. 그렇죠? 원래 뭐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명이 투어를 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버스를 한 대 빌리는데 비싸겠죠. 관광버스를. 근데 45명이 탄다고 생각해봐. 그럼 싸지잖아요. 그죠? 근데 참석비도 많이 들어오고. 그쵸? 등록비도 커지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2번 개별화 전략. 제공자가 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쟁 전략은 또 개별화도 필요합니다. 각각의 어떤 나라마다의 식습관이 다를 수 있어요. 무슬림도 다르고 또 심지어는 뭐 베지테리어인도 있고 뭐 소를 먹지 않는 뭐 국가, 돼지를 먹지 않는 국가도 있고, 하여튼 그런 거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개별화에 맞는 전략을 구축해서 우리는 그 나라, 그 컨벤션에 있던 나라 특성을 파악해서 음식을 이런 뭐 세대분 구조로 뭐 나누겠다 이런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게 개별화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 개별에 맞춰서 맞춤 정장처럼 맞춰주는 겁니다. 그리고 서비스 품질 전략, 뭐 기능적 품질이 될 수도 있고 기술적 품질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서비스 품질 전략 중에는 뭐 영상 시설이나 음향 시설, 통역 시설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회의실 자체가 요즘에는 뭐 화상도 가능하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가 굉장히 고퀄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형태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 해서 컨벤션 서비스 제공자가 택할 수 있는 세 가지 경쟁 전략에 해당하는 것은 이런 방법들이 있지만 설득 전략은 여기서 갑자기 나오죠. 경쟁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전략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 의거하는 겁니다. 이건 경쟁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 16번. 컨벤션 또는 국제회의와 관련이 없는 국제기구는 여러분들 이건 너무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했고 이거는 이제 어떤 국제기구와 컨벤션과 국제기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뭐 답은 보자마자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2번입니다. 생소하죠? 맞죠? 2번입니다. 그래서 뭐 이카나 AACBB나 IACBB나
뭐 아시아인지 유럽인지 전 세계인지 아니면은 뭐 국제회의 협회인지 이런 것들은 용어들은 한 많아봐야 6개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것만 좀 보시고 그 외의 것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면 이런데 ICAO 이런 거나 아니면 이상한 거 항상 끼워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다른 국제기구 관련된 거를 알고 있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절대 못 맞춥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컨벤션 관련 국제회의는 다 약자라도 외워주시기 바래요. 7번. 컨벤션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관리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답은 1번입니다. 컨벤션 주최자, 기획가 및 보험 업체만이 위기 관리 주체가 된다. 아닙니다. 컨벤션 행사에서 발생하는 위기 관리 방법의 설명이 이게 왜 틀렸냐면 컨벤션은 많은 산업들이 서로 협업을 해서 서로 도와서 하는 회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 버스만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죠. 픽업버스나 관광버스만 이동하더라도 이 위기가 언제든지 생길 수 있어요. 교통위기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연회도 컨벤션 센터에서 연회를 예를 들어서 롯데호텔 쪽에서 연회, 흔히 말하는 음식 서빙이나 음식 만드는 걸 맡았다. 근데 그거를 오더를 잘못해서 뭐 안에 돌이 나왔다.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럼 그게 바로 위기잖아요. 돌을 누가 씹었어요. 국제 인사가. 되게 뭐죠? 어떤 오피니언 리더로서 각자의 영향력이 되게 큰데 그 사람이 돌을 씹고 난리 날 수 있겠죠. 이빨이 부러졌다. 그러면 그 연예 행사는 망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본국에 돌아가서 진짜 한국에 컨벤션 행사 갔는데 와 여기 음식에 돌이 있더라. 이따만한 돌이 있어서 나 그것 때문에 이빨이 망가졌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 관리 방법은 롯데호텔 쪽에서 언제든지 긴장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체들이 다 협업을 해요. PCO도 체크를 하고 뷰로 쪽도 이런 연회장 지배인과 얘기를 또 하고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컨벤션 위기 관리는 모든 컨벤션과 관련한 업체들이 개최될 때 다 연관돼서 서로 도와서 협업을 해서 위기 관리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틀린 것으로 1번. 자, MICE 18번 MICE Meetings, Incentives, Conference 컨퍼런스라 되어 있네요 여기. 익스비션 중 상업적 이벤트에 해당하는 것은 컨퍼런스로도 하고 컨벤션이라고도 합니다. 생소한 단어였는데 마이스 어쨌든 마이스 중 상업적 이벤트에 해당하는 것은 자 여러분들 가장 상업적인 게 뭐죠? 전시회입니다. 익스비션스 그 이유는 어떤 제품을 쇼잉하고 그거를 선보이고 하는 그런 산업 전시도 물론 있고 뭐 다른 전시도 있지만 주로 전시 자체가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나 상업적 활동을 좀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상업적 이벤트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회의나 아니면 기업회의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그냥 회의 이런 거에 비해서 엑스비션이 훨씬 더 상업적인 이벤트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답은 3번. 19번. 전시회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다 바로 나왔습니다. 프로모션 수단으로 비경제적이다. 굉장히 경제적이에요. 왜냐면 프로모션 수단으로 비경제적이라고 말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이런 핸드폰이 있는데 이 핸드폰을 가지고 10개국의 제품 시연 미안해요. 핸드폰으로 하면 안 되겠다. 핸드폰 말고 좋다. 자동차로 합시다.
자동차를 이번에 좀 핫한 우리나라 국내 뭐 G 브랜드 있죠, G 브랜드. G 브랜드를 개발을 했어요. 개발을 하고 신제품은 선보일 텐데 이거를 요즘에는 TV로도 많이 하지만 실물을 보고 싶다고 아직 출시되기 전에 각 나라 10개국의 바이어가 있고 실물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거 차를 다 싣고 통관을 해서 배에 싣고 통관을 하고 10개국에 돌아다녀야 되죠. 그게 낫겠어요? 아니면은 한 장소에 놔두고 자 한번 봐라. 한번 보고 그때 너희 10개국 다 초청해서 10개국에 있는 바이어를 다 초청한 다음에 자 자동차 한번 봐. 되게 좋지? 한 장소에만 가서 그걸 다 볼 수 있는데 굉장히 경제적이죠. 그쵸? 프로모션 수단으로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왜 또 특별히 전시품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바이어로서 어떤 회사의 이름을 목에 걸고 각자 부스를 돌아다니면서 명함을 주면서 서로 인사를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꼭 전시품을 내놓지 않더라도 회사 홍보가 되는 거죠. 명함을 돌리러 가는 것만으로도 홍보가 됩니다. 굉장히 경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쉽게 말하면 시장이에요, 여러분. 시장이 개별로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굉장히 힘들겠죠. 하지만 한 곳에 관련 것들을 다 모아놓은 시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경제적입니다. 비용도 절감이 되고요. 그래서 답은 1번. 20번 테이블 배치 형태에서 헤드 테이블 개념을 없애고자 하는 회의 기획자들이 선호하는 배치 유형은 와 이게 마음 고민할 게 없어요. 이게 어, 헤드 테이블 개념을 없애고자 하면 진짜 마음이 편합니다. 음, 세계적 추세에서 정부 간 회의 빼고는 약간 헤드 테이블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긴 하고요. 그래서 회의 형태로 가장 선호 많이 하는 거는 할로우 스퀘어형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그냥 사각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냥 다 앉는 거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볼 수 있는 어떤 위치에서는 저렇게 보고 저런 위치에서는 저기에서 보고 그쵸? 하지만 뭐 때로는 스크린이 있어요. 빔 프로젝트 스크린이 있는데 그 스크린이 있는 쪽이 사실은 헤드 테이블 이 할로우 스퀘어형 중에서도 이 뭐죠? 빔 프로젝트 스크린이 있는 곳이 헤드 테이블이 사실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좀 중요한 사람을 앉힐 때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할로우 스퀘어형이라도 어느 사람은 어떤 분들이 또 발표를 하거든요. 그 발표를 할 때 이런 할로우 스퀘어형에서 여기서 밑쪽에 만약에 발표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뒤에 이렇게 스크린이 있거든요. 그런 스크린에서 여기 있는 사람이 발표를 하면 여기 나머지에 있는 여기 부분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을 위쪽에 있는 사람을 주목하고 스크린을 주목하기 때문에 보통 헤드 쪽에 앉는 쪽이 없지만 헤드 쪽이라고 가정을 하고 앉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로우 스퀘어형이 회의 기획자들이 가장 선호한다. 저도 선호합니다. 자, 답은 4번. 21번. 컨벤션 서비스 제공업체가 아닌 것은 답 바로 나왔습니다. 대학교 연구소입니다. 연구소 아닙니다. 생뚱맞은 문제가 나왔네요. 자, 22번. 프로그램 기획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자, 프로그램 기획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 말 그대로 기획이에요. 기획.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계를 할지에 대한 내용을 묻는 것인데 바로 평가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어떻게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 바로 평가가 나와 버렸습니다. 아니 뭔가 진행도 안 됐는데 무슨 평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23번 컨벤션 뷰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죠. 답은 1번입니다. 국제회의 개최 및 진행에 관한 직접적인 총괄 지휘라고 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국제회의 개최 및 진행에 관한 직접적인 총괄 지휘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대규모 큰 회의를 한다. 그러면 사실 컨벤션 뷰로가 대형 회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진두 지휘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뭐 어떤 포지셔닝이
나뉘어져 있는 만큼, 포지셔닝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포지션이 나뉘어져 있는 만큼 사실 컨벤션 뷰로는 전체적인 어떤 회의를 가져와서 그게 부산에서 잘 개최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쪽이고, 여기에 대한 진행에 관한 직접적인 총괄지휘는 PCO가 하는 겁니다. 명목상으로는 아닌 거죠. 헷갈리시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 컨벤션 뷰로가 대형 회의를 어레인지 할 때는 있지만 원칙상으로는 지원만 해주는 형태이고, 국제회의 개최 및 진행에 관한 직접적인 총괄 지휘는 PCO가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